종로 뒷골목, 낙원상가 뒤편의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 간판도 없는 가게 하나가 나온다. 문 위에 붙은 손글씨 종이에는 그저 이렇게 적혀 있을 뿐이다. 우산 고칩니다. 그 아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노인이 있다. 이름은 김도상, 68배를 살아온 사내다. 그는 40해 가까이 이 자리에서 우산을 고쳐왔다. 6월의 마지막 주, 장마가 시작되는 날이면 도상의 가게 앞에는 늘 우산 하나가 놓인다. 정확히는 놓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다. 그것도 언제나 같은 시각, 오후 4시. 비가 오나 오지 않으나 상관없다. 그날이 되면 어김없이 한 여인이 나타나 검은 우산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고 간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도상이 낡은 시계를 흘끗 올려다보았을 때 가게 문 앞으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다. 여인은 여느 해와 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나이는 50을 넘긴 듯했고 낯빛은 언제나처럼 조금 창백했다. 그녀는 말없이 우산을 내밀었다. 살대가 하나 부러졌어요. 고쳐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도상은 손을 내밀어 우산을 받았다. 검은색 장우산이었다. 손잡이 쪽에 작은 흠집이 나 있었는데 그 흠집의 모양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해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흠집이 있었다. 도상은 그것을 12해째 보고 있었다.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도상이 늘 하던 질문을 던졌다. 여인은 늘 하던 대답을 돌려주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뒤돌아 계단을 올라갔다. 도상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12번째였다. 12번. 그녀는 우산을 맡기고 다시 온 적이 없었다. 수선비도 받지 않았다. 아니, 받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값을 치르기도 전에 사라졌으니까. 처음 몇 해는 그러려니 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 바빠서 잊었겠거니 여겼다. 하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도록 같은 일이 반복되자 도상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무게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뭔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느낌, 잊고 있던 서랍 하나가 삐걱거리며 열리는 느낌이었다. 도상은 우산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오래된 나무 작업대에는 실과 바늘, 살대와 천 조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부러진 살대를 조심스레 빼내며 손끝으로 우산의 천을 쓸어보았다. 두꺼운 방수 원단, 정성 들여 박음질된 가장자리, 결코 싸구려 우산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매년 같은 우산이 돌아왔다. 마치 이 우산 하나만을 위해 12해를 살아온 사람처럼. 가게 안쪽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다. 도상은 그 달력 위에 붉은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다. 6월의 마지막 화요일. 해마다 같은 자리,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온 날이었다. 그 옆에는 작은 메모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지난 11해 동안 적어 내려온 짧은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첫 해, 살대 2개 부러짐. 둘째 해, 손잡이 이음새 헐거워짐. 셋째 해, 천 가장자리 뜯어짐. 도상은 매년 같은 여인이 맡긴 우산의 상태를 하나하나 적어두었다. 처음에는 별뜻 없이 시작한 습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일종의 일기가 되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손님을 향한 소리 없는 기록이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던 도상의 손이 멈췄다. 우산을 다 고친 뒤 늘 그랬듯 그는 우산을 가게 한쪽 구석의 나무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그곳에는 지난 11개의 우산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같은 검은 우산, 같은 크기, 같은 모양. 마치 병정들처럼 줄지어 선 우산들을 바라보며 도상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도 안 찾아가시겠지. 혼잣말이 가게 안의 정적 속으로 흩어졌다. 도상은 손끝으로 우산의 손잡이를 쓸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문득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비 오는 날, 좁은 골목,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도상은 눈을 감았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기억이었다. 가게 밖에서는 어느새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장마의 첫날이었다. 도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2해 전, 처음 그 여인이 우산을 맡기고 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정확한 날짜였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이며 왜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우산을 들고 나타나는 것일까?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의문 하나가 도상의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우산 수성공이 된 이유와도 맞닿아 있었다. 40년 전, 그가 아직 28살의 젊은이였던 시절,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어느 여름날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도상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지만 정작 그 기억 속 은인의 얼굴은 도상의 머릿속에서 흐릿하게만 남아 있었다. 도상은 낡은 나무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손때에 묻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도상과 이제는 세상에 없는 그의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진의 귀퉁이는 오랜 세월에 닳아 둥글게 말려 있었고 색은 누렇게 발해 있었다. 도상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그 서랍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번만큼은 다르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기다리지만 않겠다고. 이번에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뛰어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도상의 딸 하영이었다. 35세 하영은 회사에서 곧장 온 듯 정장 차림에 젖은 어깨를 손으로 툭툭 털며 들어섰다. 아버지, 또 그 우산 받으셨어요? 하영의 목소리에는 못마땅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선반 위에 나란히 놓인 12개의 검은 우산을 바라보며 미간을 좁혔다. 올해도 이름도 안 물어보셨죠. 아버지, 이러다 그 사람이 무슨 사기라도 치는 거면 어쩌시려고요. 사기는 무슨. 도상이 짧게 대꾸했다. 하영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낡은 서랍 속 사진을 힐끗 보았다. 또 할머니 사진 꺼내보셨네요. 아버지, 그만 좀 붙잡고 사세요.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나간 일이 아니다. 도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하영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빛 속에 담긴 것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영은 아직 알지 못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그만 쉬시라니까요. 이 가게도 슬슬 정리하시고 이 가게 정리하면 나는 뭘 남기고 가겠니. 도상의 대답에 하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종류의 간절함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직업에 대한 애착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오래도록 갚지 못한 마음의 빛 같은 것이었다. 가게 밖 빗소리는 점점 굵어졌다. 하영은 더 묻지 못하고 젖은 어깨를 감싸며 가게 안쪽 의자에 앉았다. 도상은 다시 서랍을 닫고 12번째 우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우산의 손잡이에 새겨진 작은 흠집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장마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저 여인의 이름을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그 이름이 자신의 오래된 기억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빗줄기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낙원상가 뒤편의 좁은 골목은 점점 어둠에 잠겨갔지만 지하 계단 아래 작은 우산방의 불빛만은 꺼지지 않고 오래도록 켜져 있었다. 하영이 돌아간 뒤 도상은
홀로 남아 선반 위에 우산들을 하나씩 손으로 쓸어보았다. 12개의 우산, 12번의 여름, 12번의 기다림. 그는 낡은 수첩을 펼쳐 새로운 페이지에 짧게 적었다. 올해도 이름을 묻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펜을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 속에서 도상은 오래전 잊었던 목소리 하나를 다시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다. 가게 안낡은 라디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상은 그 소리를 배경 삼아 천천히 작업대를 정리했다. 나이가 들수록 손끝의 감각은 무뎌졌지만 우산을 다루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정확하고 섬세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도 이 우산과 비슷한 게 아닐까 하고 낡고해져도 정성을 다해 매만지면 다시 펼쳐지는 법이니까. 가게 문을 잠그기 전 도상은 마지막으로 12개의 우산을 한 번씩 쓸어보았다. 손끝에 닿는 감촉 하나하나가 마치 12해의 세월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불을 끄고 계단을 올랐다. 골목 위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산 없이 나선 그의 어깨 위로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졌다. 도상의 기억은 언제나 그 여름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1978년 그가 28살이던 해의 6월이었다. 그의 어머니 최말수는 오랜 지병으로 자리에 누운 지 이미 3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도상은 낮에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어머니의 약을 다리며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시절이었다. 그의 장마는 유독 길었다. 도상의 가족이 살던 종로 뒷골목의 새방은 비가 세기의 일수였고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방 안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다. 도상은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우산 하나를 떠올린다. 남색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가 있는 낡은 우산이었다. 이 우산만은 고쳐서 써야 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젊은 시절 도상의 아버지가 혼인 예물로 사주었다는 그 우산은 살 때 몇 개가 부러지고 천도 군데군데 해져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물건이었다. 도상은 인쇄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우산 수선 가게 앞에 멈춰 섰던 그날을 기억한다. 수선비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도상의 주머니에는 없었다. 어머니의 약값으로 이미 남은 돈을 다 써버린 뒤였다. 도상은 우산을 든 채 가게 앞을 서성이며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우산 고치러 오셨어요? 돌아보니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다. 나이는 40 안팎으로 보였고 수수한 한복 저고리 위에 옅은 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도상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여인은 도상의 손에 들린 우산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마침 여기 볼 일이 있어서요. 먼저 맡기고 가세요. 값은 제가 치를게요. 도상은 손사래를 쳤다. 낯선 사람에게 그런 신세를 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가게 주인에게 무어라 말을 건네고 있었다. 도상이 다시 말리려 하자 여인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어머니 우산이시죠? 물방울 무늬가 참 곱네요. 그 한마디에 도상은 말문이 막혔다. 여인이 어떻게 그것이 어머니의 우산인지 짐작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순간 도상은 여인의 눈빛에서 이상하리만치 깊은 다정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도상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도상이 다급히 물었지만 여인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갚을 필요 없어요. 다만 우산은 소중히 쓰세요. 여인은 그 말을 남기고 빗속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도상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며칠 뒤 우산을 찾으러 갔을 때 가게 주인은 이미 수선비가 다 치러졌다고 했다. 도상은 몇 번이고 그 여인의 인상착의를 되짚어 보았지만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상은 고쳐진 우산을 어머니의 머리맡에 가져다 놓았다. 어머니는 야윈 손으로 우산의 손잡이를 오래도록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맙다, 도상아. 이 우산 하나 때문에 너를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누가 대신 값을 치러줬어요.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가셨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하더니 이내 희미하게 웃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단다. 아무 대가 없이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 도상아,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살면서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주는 사람 말이다. 도상은 그 말을 그저 흘려들었다. 병든 어머니의 넋두리쯤으로 여겼을 뿐 그 말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력을 잃어갔고 도상은 매일 밤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날이 늘어갔다. 그로부터 2달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도상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 물방울무늬 우산을 오래도록 손에서 놓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저 여인을 다시 만나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다고.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도상이 우산 수성공이 된 것은 그날의 다짐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의 우산을 고쳐준 그 가게에서 허드레시를 도우며 기술을 배웠다. 세월이 흐르며 도상은 스스로 가게를 차렸고 어느새 40해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그는 수많은 우산을 고쳤지만 단 한 번도 그 여인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이름도 얼굴도 흐릿해진 기억. 그러나 단 하나 도상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투와 우산을 바라보던 그 다정한 눈빛이었다. 도상은 가끔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했다. 그 여인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12년 전 어느 여름날 낯선 여인이 처음으로 검은 우산을 들고 도상의 가게에 나타났을 때 도상은 이상하게도 그 옛 기억이 떠올랐다. 물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다. 하지만 그 우연이 12회나 반복되자 도상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의심이 서서히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다. 이 여인이 혹시 그 옛날 은인과 무언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도상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도 놀라곤 했다. 평생 우산만 고치며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오래도록 한 사람의 얼굴 없는 흔적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그는 가끔 손님들에게 우산을 건네며 생각했다. 이 우산을 받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언젠가 자신처럼 누군가의 이름, 모를 은혜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갈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도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을 잠갔다. 40년 전 그 여름의 기억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도상은 낡은 수첩의 첫 장을 다시 펼쳤다. 거기에는 4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적어둔 몇 줄의 글이 남아 있었다. 물방울무늬 우산, 40 안팎의 여인, 한복 저고리와 옅은 색 카디건. 그것이 그가 가진 단서의 전부였다. 수첩을 덮으며 도상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난 12해 동안 그 검은 우산의 손님을 그토록 신경 써온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40년 전 갚지 못한 마음의 빚이 무의식 중에도 늘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상은 자신의 우산 수선 인생 전체가 그 이름 모를 은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겼다. 창밖의 빗소리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다. 도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 낡은 캐비닛을 열었다. 그곳에는 지난 40년간 그가 수선한 우산들의 손님 명부가 빼곡히 꽂혀 있었다. 낡은 공책들, 색이 바랜 장부들. 그는 그 안 어딘가에 12해 전 여인의 흔적이 남아있으리라 믿었다. 비록 이름 하나 받아 적지 못했다 해도 무언가 실마리가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12번째 우산이 그의 손 안에 있는 지금, 그는 처음으로 그 오래된 은혜의 실마리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40년 전 시작된 이야기의 끝을 향한 도상의 진짜 첫걸음이었다. 도상은 캐비닛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손끝으로 낡은 장부의 겉표지를 하나씩 쓸어보며 그는 지난 세월 자신이 만나온 수많은 손님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애썼다. 우산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의 사정은 저마다 달랐다. 급하게 뛰어들어와 살 때만 갈아달라던 학생, 손자에게 물려주겠다며 낡은 우산을 애지중지 들고 오던 할머니, 이별의 아픔을 우산 손잡이에 묻은 채 말없이 앉아있던 젊은 여자. 도상은 그들 모두에게서 조금씩 40년 전 그 여인의 그림자를 찾아왔는지도 몰랐다. 그는 낡은 안경을 고쳐 쓰고 장부의 첫 장을 넘겼다. 빛바랜 잉크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도상의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이 장부 어딘가에 40년 전 자신도 모르게 스쳐 지나갔을 그 은인의 이름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골목길 위로 길게 늘어졌다. 장마철의 새벽은 유난히 길었다. 도상은 밤새 캐비닛 속 낡은 장부를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40년 가까이 쌓인 기록들은 종이의 질도, 필체도 제각각이었다. 초창기에는 도상이 스승 밑에서 배우던 시절 함께 적어둔 손님 명부였고 후반으로 갈수록 도상 자신의 손글씨로 채워진 것들이었다. 그는 특히 12해 전 검은 우산의 여인이 처음 나타났던 그 해의 장부를 유심히 살폈다. 6월의 마지막 화요일 오후 4시 그날의 기록에는 짤막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검은 장우산, 살대 2개 파손, 손님 이름 미상. 도상은 그 페이지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그때도 이름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아프게 다가왔다. 날이 밝자 도상은 가게 문을 열기 전, 오래전 자신에게 우산 수선 기술을 가르쳐준 스승의 옛 동료를 찾아가기로 했다. 종로 인근에서 여전히 작은 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팔순의 노인 박 씨였다. 도상은 낡은 우산과 사진 한 장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박 영감님, 오랜만입니다. 박 씨는 돋보기 너머로 도상을 알아보고는 반갑게 손을 잡았다. 도상은 자리에 앉아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12해째 같은 날 나타나는 손님, 그리고 40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도와준 이름 모를 은인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여인이 혹시 그 옛날 은인의 딸이나 친척이 아닐까 싶어서요. 박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 어머니가 세상 뜨셨던 그 해라면 내 기억에 그 무렵 이 근방에 유독남을 돕는 걸 좋아하던 여인이 하나 있었지. 이름이 한씨였던가 정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확실친 않아. 도상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한정임. 낯선 듯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실까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모르지. 워낙 오래전 일이라. 다만 그 무렵 그 여인이 종로 어느 포목점 집안의 며느리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 하나를 홀로 키웠다고 했던가. 딸 하나. 도상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혹시 그 딸이 지금 매년 우산을 맡기고 사라지는 그 여인이 아닐까. 영감님, 그 집안이 어디 살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다. 종로사가 쪽 포목점 골목이었을 거야. 지금은 다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그 무렵엔 제법 큰 가게였지. 한씨 부인이 남편을 잃고도 가게를 억척스레 꾸려나갔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했었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 가세가 갑자기 기울었다는 소문도 있었어. 정확한 이유는 나도 모르지만 가세가 기울었다는 말에 도상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혹시 그 집안이 어려워진 것이 40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도와준 일과 무관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저 우산 수선비 몇 푼을 대신 내준 정도로 집안 형편이 기울었을 리는 없었지만 도상은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댁 따님은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딱 한 번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지. 얌전하고 눈이 참 맑은 아이였어. 그 뒤로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네. 도상은 박 씨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고 가게로 돌아왔다. 마음은 조급했지만 확실한 단서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발걸음을 돌리며 40년 전 은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려 애썼다. 마흔 안팎, 다정한 눈빛, 한복 저고리. 그 위로 이제 막 알게 된 이름, 한정임 세 글자가 겹쳐졌다. 그날 오후, 도상은 오랜만에 종로구청 근처의 옛 포목점 거리를 찾아갔다. 이제는 대부분 프랜차이즈 카페와 옷가게로 바뀐 그 거리에서 도상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이 지긋한 상인들에게 한정임이라는 이름을 물어보았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곳에서 실마리가 나왔다. 대를 이어 문구점을 운영하는 노년의 주인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정임 여사님이라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랑 친하셨어요. 근데 벌써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을 텐데.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명자였나 명희였나. 도상은 그 이름을 수첩에 서둘러 받아 적었다. 명희. 어쩐지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곧바로 물었다. 혹시 그 따님이 지금 어디 사시는지 아십니까? 주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몰라요. 오래전에 이 동네를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도상은 문구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조끼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훔쳤다. 칠락 같은 실마리 하나가 손에 잡힌 지금 도상의 가슴 속에는 오래도록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선 40년 묵은 그리움이었다. 가게로 돌아온 도상은 낡은 수첩에 그날 알아낸 것들을 정리했다. 한정임, 종로 포목점 며느리, 남편과 사별 후 딸 하나를 홀로 키움. 딸의 이름은 명희로 추정. 도상은 그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선반 위에 나란히 놓인 12개의 검은 우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명희 씨, 당신이었군요. 물론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상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그림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우산을 들고 나타나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사라지던 여인. 그녀가 바로 40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도와준 은인의 딸이라면 그녀는 대체 무슨 이유로 12년째 이런 방식으로 도상의 가게를 찾아오는 것일까? 저녁 무렵 하영이 다시 가게에 들렀다. 도상은 딸에게 그날 알아낸 것들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하영은 처음에는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낡은 수첩에 빼곡히 적힌 기록들을 보고는 차츰 표정이 달라졌다. 아버지, 정말 그 사람이 맞다면 왜 이렇게까지 숨어 다니는 걸까요? 그냥 떳떳하게 찾아오면 될 텐데. 그러게 말이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지. 도상은 낮게 대답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영은 아버지 곁에 앉아 오래된 장부를 함께 넘겨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부녀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실마리를 좇고 있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도상은 다시 한번 그 낡은 우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손잡이 안쪽 깊숙한 곳에서 지금껏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흔적 하나를 찾아내게 된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도상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손잡이의 나무 마감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오랜 세월 손때에 닳아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그 흔적을 도상은 등불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조심스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하영도 숨죽인 채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그것을 함께 지켜보았다. 가게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고 창밖의 빗소리만이 낮게 이어지고 있었다. 도상은 문득 지난 12해 동안 이 우산들을 손질하며 단 한 번도 손잡이 안쪽까지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늘 살 때와 첩만 살피느라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진 단서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낡은 수첩에 그 사실을 적으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어쩌면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진심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고 하영은 아버지 곁에서 그 작은 흔적을 함께 들여다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지난 12해 동안 아버지가 이 우산들을 그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도상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의 빗소리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40년 세월을 함께 나눈 듯한 깊은 유대감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부녀는 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도상은 낡은 장부를 다시 펼쳐 40년 전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복기했고 하영은 그 곁에서 아버지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낮은 등불 아래 나란히 드리워져 있었다. 등불 아래 드러난 것은 아주 작은 한글 두 글자였다. 정임. 도상은 숨을 멈춘 채 그 글씨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손잡이의 나무 마감 안쪽, 손이 쥐는 부분에서 살짝 비켜난 자리에 누군가 바늘 끝 같은 것으로 꾹꾹 눌러 새긴 흔적이었다. 세월에 닳아 흐릿해졌지만 분명 정임이라는 두 글자였다. 아버지, 이거 할머니를 도와주셨다는 그분 이름 아니에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12해 동안 매년 새로 맡겨지던 그 우산 손잡이 안쪽에 처음부터 은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하필 도상의 손이 늘 스치는 자리에서 살짝 벗어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코 알아챌 수 없는 위치에 도상은 문득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우산 손잡이 안에 새겨 넣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손님, 명이라 짐작되는 그 여인은 처음부터 도상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다만 직접 말로 하지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조심스레 흔적만을 남겨온 것은 아닐까. 도상은 낡은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대며 눈을 감았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한정임. 이제야 비로소 그 이름과 그날의 다정한 눈빛이 하나로 겹쳐졌다.
그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리려 애썼다. 우산은 소중히 쓰세요. 나던 그 낮고 부드러운 음성을. 그날 밤 도상은 하영에게 처음으로 그날의 일을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때 그분이 그러셨다. 어머니 우산이시죠. 물방울 무늬가 참 곱네요 하고. 나는 그게 늘 이상했어. 어떻게 낯선 사람이 그걸 한눈에 알아봤을까 하고 말이다. 그러게요. 혹시 그분이 예전부터 할머니를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하영의 말에 도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어쩌면 한정임이라는 여인은 도상의 가족과 이미 어떤 인연이 있었을지도 몰랐다. 다만 그 인연의 실체가 무엇인지 도상은 여전히 알 길이 없었다. 박 씨에게 들은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한정임의 집안이 어느 순간부터 가세가 기울었다던 그 말. 도상은 문득 무서운 생각 하나가 스쳤다. 혹시 한정임이 자신의 어머니뿐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다른 이웃들에게도 남몰래 도움을 베풀어 오다가 정작 자신의 살림은 챙기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조용히 선행을 베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도상은 그 시절 어른들에게서 종종 들은 적이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도상은 말끝을 흐렸다. 만약 한정임이 자신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돕다가 집안이 어려워졌다면 그로 인해 딸 명희가 겪었을 고생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지켜본 딸이라면 성인이 된 후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을지도 짐작이 갔다. 어쩌면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어머니의 그 선한 마음을 이어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 그럼 그 우산에 이름을 새긴 것도 어쩌면 그분이 아버지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하영의 말에 도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낡은 수첩에 그날 밤 떠오른 생각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한정임의 딸 명희, 매년 우산에 새겨 넣은 이름,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녀의 진짜 사연. 도상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선 절실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여인을 만나야만 4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길고 긴 인연의 매듭을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도상은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직접 명희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찾아 나서기로. 그는 옛 포목점 거리의 주민센터를 찾아가 오래된 거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개인정보 문제로 쉽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지만 담당 직원은 도상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넌지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종로구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옛 이웃들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도상은 그 길로 곧장 그 모임의 사무실을 찾아 나섰다. 빗줄기는 어느새 잦아들어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좁은 골목을 몇 번 돌아 찾아낸 사무실은 오래된 상가 2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걸음을 옮기는 내내 도상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쳤다. 명희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혹시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동시에 40년을 묵혀온 감사의 마음을 이제라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다. 도상은 그 복잡한 마음을 아는 채 낡은 상가의 삐걱거리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백발의 어르신 서너 명이 모여 화투를 치다 말고 도상을 돌아보았다. 어떻게 오셨소? 도상은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자신이 찾는 사람에 대해 설명했다. 종로 포목점 집안의 한정임 여사와 그 딸 명희를 찾고 있다는 말에 화투판 한쪽에 앉아있던 노부인이 손을 멈추고 도상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한정임이라. 그 집 딸이라면 혹시 명희 말하는 건가? 나도 젊었을 때
그 근방에 살아서 좀 알지. 도상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 명희 씨가 지금 어디 사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부인은 잠시 기억을 더듬는 얼굴을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집이 형편이 어려워지고 나서 딸이 혼자 벌어서 어머니를 모셨다고 들었어. 시집도 안 가고 홀어머니 병수발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지 아마. 그러다 며칠 전에 한 여사가 세상을 떴다고 들었는데 딸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는 나도 잘 몰라. 도상은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다. 시집도 가지 않고 홀어머니를 모셨다는 그 딸의 삶이 어쩐지 40년 전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다. 그는 노부인에게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혹시 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부탁드린다며 가게 전화번호를 남기고 나왔다. 거리로 나선 도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옅은 햇살 한 줄기가 비쳐들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이 실마리 하나가 40년 묵은 이야기의 끝으로 자신을 데려다 줄 수 있을까? 도상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도록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기대가 동시에 차오르고 있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도상은 40년 전 어머니가 남긴 말을 다시 떠올렸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라던 그 말. 도상은 자신이 과연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의 우산을 고치며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정작 자신에게 우산이 되어준 그 은인에게는 아무것도 갚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려보냈다는 자책이 밀려왔다. 가게에 도착하자 하영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도상은 딸에게 노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시집도 가지 않고 홀어머니를 모신 딸의 이야기에 하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그분 정말 힘들게 사셨나 보네요. 그런데도 왜 아버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우산만 맡기고 가는 걸까요? 글쎄다. 어쩌면 말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말하지 못할 다른 사연이 있거나. 도상은 낮게 대답하며 선반 위의 우산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12개의 우산, 12해의 침묵.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사연이 무엇인지 이제 도상은 반드시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밤 도상은 홀로 가게에 남아 낡은 장부와 수첩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40년 전의 기억과 12해 동안의 기록이 이제야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랜 세월 얼굴도 모른 채 그리워해온 은인의 실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고도 벅차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상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도상은 명희의 행방을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종로 일대를 오가며 옛 이웃들에게 묻고 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개 비슷했다. 시집도 가지 않고 홀어머니를 모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소식이 끊겼다는 것이었다. 도상은 초조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가게 일을 이어갔다. 그 무렵 하영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회사 일이 바빠 자주 들르지는 못했지만 퇴근길마다 아버지 걱정에 발걸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곤 했다. 어느 날 저녁 하영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가게에 들렀다. 도상은 여느 때처럼 낡은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다. 아버지, 요즘 밤에 잠은 좀 주무세요? 하영의 물음에 도상은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이 나이 되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아버지, 저 사실 걱정돼요. 이렇게까지 매달리시는 거
혹시 건강 상하실까 봐요. 도상은 손에 든 장부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다. 하영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도상은 그제야 딸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었다. 하영아, 너는 혹시 아버지가 이 우산방을 붙들고 있는 게 너희 가족보다 이 가게를 더 소중히 여겨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 하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늘 가게에 있었고 명절에도 손님이 우산을 맡기러 오면 만사를 제쳐두고 그것부터 챙겼다. 하영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서운했던 기억이 적지 않았다. 솔직히 어릴 때는 그랬어요. 아버지는 늘 우산이 먼저였으니까. 도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그때는 그 마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었다. 다만 하나는 알아다오. 아버지가 이 일을 붙잡고 사는 건 단순히 우산이 좋아서가 아니다. 40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와 그분을 도와준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의 빚 때문이란다. 하영은 아버지의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 곁에 앉아 그동안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럼 엄마는요? 엄마도 이 얘기 다 아셨어요? 도상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는 다 알고 있었지. 오히려 나보다 더 그 은인을 찾고 싶어 했다. 살아 계셨다면 아마 나보다 먼저 이 실마리를 붙잡고 뛰어다니셨을 게다. 하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어머니는 생전에 아버지의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두고 핀잔을 주면서도 늘 곁에서 묵묵히 함께해 주었었다. 아버지 혼자 이렇게 애쓰시는 거 이제 저도 도울게요. 회사 일 끝나고서라도 시간 내서 같이 찾아볼게요. 도상은 딸의 그 말에 목이 메었다. 오랜 세월 무뚝뚝하게만 대해온 딸에게서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다정함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는 딸에게 40년 전 그날의 기억을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말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려주었다. 하영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동네에서는 명희가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에서 홀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쉰둘의 명희는 작은 세탁소에서 일하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명희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세탁소 문을 열고 손님들이 맡긴 옷가지들을 정성껏 다림질하고 해가 지면 홀로 좁은 방으로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짓는 일이 반복되었다. 곁에 가족이라 부를 만한 이는 없었다. 젊은 시절 몇 번의 인연이 있었지만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명희는 결국 혼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가끔 늦은 밤 홀로 밥을 먹을 때면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오곤 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로도 그녀는 매년 6월이 되면 어김없이 검은 우산 하나를 챙겨 도상의 가게로 향했다. 명희에게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마지막 당부였다. 그날 병상에서 어머니 한정임은 딸의 손을 꼭 잡고 힘겹게 말했다. 명희야, 종로 뒷골목 그 우산 가게 알지? 그 집 아들한테 해마다 6월이면 우산을 하나씩 맡겨다오. 다만 절대 내 이름을 밝히지는 말고. 명희는 그때 어머니의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정체를 숨겨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 이상은 설명해 주지 않았다. 다만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딸의 손을 꼭 쥐며 이렇게 덧붙였을 뿐이다. 내가 그 집에 진 마음의 짐이 있다. 갚지 못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란다. 명희야, 언젠가 너도 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다. 명희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짧은 일기가 적힌 공책이 들어 있었다. 일기에는 40년 전 어느 여름날의 일이 짧게 적혀 있었다.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의 우산을 대신 고쳐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청년의 병든 어머니를 보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 명희는 그 일기를 읽으며 비로소 어머니의 부탁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돕는 일에 마음을 쏟았고 그로 인해 정작 자신의 집안 형편은 늘 넉넉하지 못했다. 명희는 그런 어머니를 원망한 적도 있었다. 남들 돕는 데 정신이 팔려 정작 딸의 학비조차 제때 마련하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남긴 일기를 읽은 뒤로 명희의 마음속에서는 원망 대신 다른 감정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명희는 매년 6월이면 검은 우산 하나를 사서 도상의 가게로 향했다. 그러나 명희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선행이 혹시라도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반대로 자신의 초라한 형편이 드러나 동정을 사게 될까 두려웠다. 세탁소에서 온종일 다림질을 하며 손끝이 갈라지도록 일해도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명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뜻을 조용히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어왔다. 다만 우산 손잡이 안쪽에 몰래 어머니의 이름을 새겨넣는 것으로 명희는 언젠가 그 집 아들이 진실을 알아차려 주기를 마음 한구석으로 바라고 있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었던 명희 자신의 작은 소망이었다. 명희는 세탁소 문을 닫고 홀로 저녁상을 차리며 문득 생각했다. 올해도 6월의 마지막 화요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13번째 우산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또 어떤 마음으로 그 가게 계단을 내려가게 될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번 여름이 지난 12해와는 전혀 다른 여름이 되리라는 것을. 명희는 저녁상을 물리고 어머니의 낡은 반지꼬리를 꺼내 정리했다. 그 안에는 색색의 실타래와 낡은 골무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골무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어머니의 손끝을 닮아가는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어느새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다. 명희는 반지꼬리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내일 아침 사용할 검은 우산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그것이 지난 12해 동안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그녀만의 작은 의식이었다. 세탁소 한켠에는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다. 명희는 가끔 일이 없는 시간이면 그 재봉틀 앞에 앉아 손님들의 옷을 수선하곤 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바느질 솜씨였다. 어머니는 살아 계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느질이란 것은 찢어진 곳을 다시 잇는 일이다. 사람 마음도 그와 같아서 한번 찢어졌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 다시 기워야 하는 법이라고. 명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낡은 옷 한 벌을 조심스레 기워나갔다. 6부 세탁소의 불빛. 도상과 하영은 그날 이후 함께 명희의 행방을 좇기 시작했다. 하영은 회사 점심시간을 쪼개어 종로 일대의 오래된 상점들을 돌며 사람들에게 사진 대신 말로 설명하며 물어보고 다녔다. 도상 역시 가게 문을 잠시 닫아두고 옛 이웃들을 찾아다녔다. 부녀는 매일 저녁 가게에 모여 그날 알아낸 것들을 하나씩 맞춰보았다. 그 며칠 동안 하영은 회사에서도 마음이 온통 아버지의 일에 가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어울리는 대신 홀로 종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옛 상점 주인들에게 말을 건넸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다짜고짜 이름 하나를 대며 사람을 찾으니 다들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하영이 아버지의 사연을 진상께 설명하면 대부분 마음을 열고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저희 아버지가 40년 전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때 그분 이름도 제대로 못 여쭤봤대요. 이제라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으신가 봐요. 하영은 그렇게 설명하며 사람들의 기억을 하나둘 끌어모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다. 우산 하나 고치는 일로 평생을 보낸 아버지가 실은 그 안에 이토록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실마리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도상의 오랜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던 정육점 주인이 우연히 근처 세탁소에서 일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홀로 살며 성실히 일하는 그 여인의 이름이 명이라는 것이었다. 그 세탁소 사장님이 그러던데 그 아주머니가 참 손끝이 야무지고 성실하다고. 근데 늘 표정이 좀 쓸쓸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도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는 정육점 주인에게 세탁소의 위치를 자세히 물었다. 종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래된 주택가 골목의 작은 세탁소였다. 그날 밤 도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4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사진첩을 꺼내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라면 이 순간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도상은 어머니의 사진에 대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어머니, 드디어 그분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상은 하영과 함께 그 세탁소를 찾아갔다. 좁은 골목 안쪽, 낡은 간판이 걸린 세탁소 앞에 다다르자 도상의 발걸음이 절로 느려졌다. 유리문 너머로 스팀 다리미에 김이 뿌옇게 서려 있었고 그 안쪽에서 한 여인이 셔츠를 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도상은 그 뒷모습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회색 코트 대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분명 해마다 우산을 맡기고 가던 그 여인이었다. 다림질하는 손끝이 야무졌고 굽은 어깨 위로 흘러내린 몇 가닥의 흰머리가 창밖에서 스며드는 햇살에 옅게 비쳤다. 도상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유리문 안쪽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고 그 옆 선반에는 손님들이 맡긴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좁은 세탁소 안은 여느 서민 동네의 가게들처럼 소박했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모습에서 명이라는 사람의 성정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도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40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그토록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던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지, 들어가실 거예요? 하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도상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칫했다. 막상 눈앞에 실체를 두고 보니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4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자 도상은 두려움마저 느꼈다. 혹시 이 여인이 자신을 알아보고 놀라 도망가 버리면 어쩌나 혹은 지금까지의 침묵에는 자신이 모르는 더 큰 사연이 있어.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다. 결국 도상은 그날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대신 멀찍이 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하영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 왜 그냥 돌아가세요? 드디어 찾으셨잖아요. 아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가서 놀라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게다. 12년을 저렇게 조심스레 지내온 사람인데 내가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 되지. 도상의 말에 하영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신중함 속에 담긴 배려가
하영에게는 새삼 낯설고도 뭉클하게 다가왔다. 그날 밤 도상은 가게로 돌아와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는 명희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직접 말을 건네기보다 먼저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처음 몇 줄을 쓰다가는 다시 지우고 또 몇 줄을 쓰다가는 다시 구겨버리기를 반복했다. 하영이 곁에서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조용히 차를 끓여내왔다. 아버지,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마음 그대로 쓰시면 돼요. 도상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펜을 들었다. 편지에는 40년 전 그날의 기억과 한정임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경위, 그리고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그는 명희가 홀로 감내해왔을 세월에 대한 위로의 말도 잊지 않고 적었다. 도상은 몇 번이고 편지를 고쳤으며 밤을 지새웠다. 창밖이 부옇게 밝아올 무렵에야 그는 비로소 마지막 문장을 완성할 수 있었다. 명희 씨,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그 짐을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 어머니의 은혜를 저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날 도상은 그 편지를 품에 안고 다시 세탁소 앞으로 향했다. 봉투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다가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탁소 유리문 틈에 편지를 조심스레 끼워두기로 했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다른 말 없이 그저 이렇게만 적어두었다. 우산 수성공 김도상 올림. 하영은 멀찍이 서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도상은 편지를 문틈에 끼운 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세탁소 안을 바라보았다. 다림질에 여념이 없는 명희의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어른거렸다. 도상은 마음속으로 짧게 되뇌었다. 부디 이 편지가 놀람이 아니라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발걸음을 돌리며 생각했다. 이 편지가 명희의 손에 닿는 순간 12년간 이어져 온 침묵의 시간이 마침내 끝을 맺게 될 것이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그분이 편지 보고 놀라서 안 오시면 어떡해요? 도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럼 그런 대로 받아들여야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다만 나는 믿는다. 그 어머니의 딸이라면 분명 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하영은 아버지의 그 말에서 오랜 세월 다져온 단단한 믿음을 느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으며 저물어가는 골목길을 지나갔다. 집에 돌아온 도상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편지의 사본을 꺼내 읽어보았다. 혹시라도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봐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그 안에는 40년 동안 쌓아온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편지 사본을 서랍에 조심스레 넣어두고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도상은 오랜만에 어머니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물방울 무늬 우산을 쓰고 환하게 웃으며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도상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환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이부자리에 누워 아침을 기다렸다. 동이 트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도상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은 채 명희가 편지를 읽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부디 그녀가 놀라지 않기를. 그리고 이 오랜 이야기의 끝이 두 사람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그는 다시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세탁소 문을 닫으려던 명희는 유리문 틈에 끼워진 흰 봉투를 발견했다. 낯선 필체로 적힌 짧은 글귀. 우산 수성공 김도상 올림.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명희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선체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주변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골목 어귀의 가로등만이 홀로 불을 밝히고 있었다. 명희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순간이었다. 언제나 자신이 먼저 다가가고 자신이 먼저 침묵을 지키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어 온 것이었다. 그 사실이 명희에게는 낯설고도 벅찬 감정으로 다가왔다. 명희는 봉투를 든 채 세탁소 안을 둘러보았다. 스팀 다리미에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좁은 가게 안. 손님들이 맡긴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12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실히 일해온 이 작은 공간이 명희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곳은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온 곳이기도 했다. 봉투 하나로 그 오랜 숨김이 끝나려 하고 있었다. 명희는 봉투를 조심스레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가게 문을 닫았다. 좁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익숙한 종로의 풍경을 바라보며 영희는 지난 12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매년 6월이면 마음을 다잡고 우산을 사서 그 낡은 가게로 향하던 걸음. 그 걸음 하나하나에는 언제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말하지 못한 진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명희는 낡은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그 상자 안에는 40년 전 어머니가 적어둔 일기와 도상의 가족에 대한 몇 가지 기록들이 여전히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상자 뚜껑을 여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이 상자를 열 때마다 명희는 늘 같은 감정에 휩싸이곤 했다.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뒤늦은 이해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도상의 마음이 적혀 있었다. 명희 씨께 늦었지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40년 전 제 어머니의 우산을 대신 고쳐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라지셨던 그분을 저는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최근에야 그분의 성함이 한정임 여사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따님이 당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해 동안 매년 우산을 맡기고 말없이 돌아가신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명희 씨, 당신의 어머니는 제 인생의 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렇게 오래도록 이어와 주신 당신께도 저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그 짐을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가게로 와주십시오. 커피 한 잔 나누며 사심, 연 묵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김도상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2년 동안 명희는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홀로 감당해온 그 무게가 이제야 조금씩 내려앉는 듯했다. 명희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40년 전 그날의 기록 아래 어머니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그 청년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그 마음이 꼭 내 젊었을 적 모습 같았다. 부디 저 청년이 훗날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오늘의 나처럼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명희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래 마음에 품어온 바람이 이제 도상의 편지를 통해 고스란히 되돌아온 것 같았다. 일기장을 넘기던 명희의 손끝이 다른 페이지에서 멈췄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적은 것으로 보이는 짧은 글이었다. 명희가 요즘 힘들어한다. 세탁소 일이 고되고 나 때문에 좋은 혼처도 다 놓쳤다.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 명희도 언젠가 그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명희는 그 대목에서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고생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럼에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명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엄마, 나 이제 그 집 아저씨 만나러 가도 될까요? 명희는 사진 속 어머니를 향해 나직이 물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명희는 그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다. 어머니를 병수발하며 보낸 마지막 몇 해, 시집도 가지 못한 채 홀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매년 6월이면 되풀이해온 그 조용한 발걸음까지. 명희는 그 모든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깨닫는 듯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늦은 밤의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고 반지하 방의 작은 창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명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이제는 자신도 이 오랜 침묵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이르게 세탁소 문을 열었다. 손님이 없는 시간, 그녀는 낡은 달력을 넘겨 6월의 마지막 화요일을 확인했다. 아직 며칠이 남아 있었지만 명희는 더 이상 그날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세탁소 안쪽 작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12년 동안 늘 같은 회색 코트를 입고 도상의 가게를 찾던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명희는 문득 그 코트를 벗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다른 옷을 꺼내 입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사주셨던 옅은 하늘색 블라우스였다. 오랫동안 아껴두기만 했던 그 옷을 꺼내 입으며 명희는 처음으로 이 만남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세탁소 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그리고 낡은 상자 속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방에 조심스레 챙겨 넣었다. 이제는 그 일기 속 이야기를 도상에게 직접 전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명희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종로 뒷골목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6월의 아침 햇살이 골목 어귀에 옅게 비치고 있었다. 걸음을 옮기는 내내 명희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벌써 12번째였지만 오늘만큼 다리가 떨리는 적은 없었다. 늘 우산을 맡기고 도망치듯 돌아섰던 그 계단 앞에서 오늘은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 내려가 얼굴을 마주할 참이었다. 명희는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이제는 괜찮다고, 어머니도 분명 이 순간을 기뻐하실 거라고.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낯익은 상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12년 동안 매년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오늘은 그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늘 서둘러 지나치기만 했던 길가의 화분들, 낡은 간판들, 그리고 골목 어귀의 오래된 은행나무까지 모든 것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왔다. 명희는 문득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도망치듯 이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다. 계단 앞에 다다르자 명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지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 아래로 낡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듯한 홀가분함도 함께 밀려왔다. 명희는 마지막 계단에 발을 내디디며 가게 안쪽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인기척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도상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가게의 문을 열고
우산 손잡이를 손질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6월의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들고 있었다. 그때 가게 앞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도상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 손에 든 도구를 떨어뜨릴 뻔했다. 전날 밤 도상은 편지를 문틈에 끼워두고 돌아온 뒤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명희가 이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시 놀라서 다시는 가게 근처에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밤새 그를 괴롭혔다. 그런 마음으로 맞이한 아침이었기에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하나에도 그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문 앞에는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12해 동안 늘 같은 회색 코트 차림으로만 보아왔던 그 얼굴이 오늘은 낯설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반가웠다. 도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명희 씨, 맞으시죠? 여인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도상을 바라보았다. 네, 접니다.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도상은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을 기다려온 순간, 그리고 12해 동안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려왔던 재회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내밀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명희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다. 가게 안을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선반 위 12개의 검은 우산에서 멈췄다. 그것을 바라보는 명희의 눈빛에 만감이 교차했다. 저 우산들 다 보관하고 계셨네요. 그럼요. 명희 씨가 맡기고 간 것들인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도상은 뜨거운 차 한 잔을 명희 앞에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40년 세월의 무게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도상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저희 어머니가 남기신 일기예요. 도상님 어머니를 도와드린 그날 일이 적혀 있어요. 도상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낯익으면서도 낯선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40년 전 그날의 기록. 도상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눈으로 새기듯 읽어 내려갔다. 그 청년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그 마음이 꼭 내 젊었을 적 모습 같았다. 도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40년 동안 얼굴도 이름도 흐릿해졌던 그 은인의 존재가 이제 이 몇 줄의 글씨를 통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머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2년 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해마다 6월이면 이 가게에 우산을 하나씩 맡기라고. 다만 정체는 밝히지 말라고 하셨고요. 어째서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명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갚음을 바라고 베푸는 건 진짜 선행이 아니라고. 그저 조용히 계속 이어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 가게, 그리고 도상님께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도상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낡은 서랍에서 40년 전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명희 앞에 내려놓았다. 이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명희 씨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도와주신 분이죠. 명희는 사진 속 인자한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어머니가 40년의 세월을 건너 이제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명희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 병수발하시느라, 그리고 이 오랜 약속을 혼자 지키시느라.
이제라도 제가 그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상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다.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그저 이 마음이 이어지기를 바랐을 뿐이니까요. 가게 안에는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와 창밖에서 들려오는 여름 새소리만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하영이 들어섰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했다가 아버지 생각에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서둘러 나온 참이었다. 하영은 낯선 여인과 마주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아버지. 도상이 딸을 향해 손짓했다. 하영아, 이리 와서 인사드려라. 이분이 명희씨다. 하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명희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도상 딸 하영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는지 몰라요. 명희는 하영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미안해요.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세 사람은 좁은 가게 안에 둘러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명희는 세탁소에서 홀로 보내온 세월을, 도상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우산 수성공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하나씩 풀어놓았다. 하영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다. 명희 씨, 어머님 산소는 어디에 계십니까? 저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도상의 말에 명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양지 바른 곳에 모셨어요. 언제든 함께 가요.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도상은 명희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인자한 얼굴이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가게 앞 골목을 걸으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상은 명희에게 40년 전 그날 이후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하나씩 들려주었다. 인쇄소 일을 그만두고 우산 수선 기술을 배우던 시절, 처음 이 골목에 작은 가게를 차리던 날, 그리고 하영을 낳아 기르며 살아온 세월까지 명희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침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골목 어귀에 있는 오래된 떡집 앞을 지날 때 도상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명희에게 말했다. 여기 떡집,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들르시던 곳입니다. 인절미를 참 좋아하셨죠. 명희는 그 말에 발걸음을 멈추고 떡집 간판을 바라보았다. 낡았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가게가 마치 40년 세월의 증인처럼 느껴졌다. 저희 어머니도 인절미 좋아하셨는데 신기하네요. 이런 것까지 닮아 있다니.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더 이야기했다. 도상은 떡집 주인에게 다가가 오랜만에 인사를 건네고 인절미 한 봉지를 사서 명희와 하영에게 나누어 주었다. 세 사람은 떡을 나눠 먹으며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 소박한 풍경 속에서 40년의 세월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떡집을 지나 조금 더 걷자 오래된 이발소와 문구점이 차례로 나타났다. 도상은 그 가게들을 지날 때마다 명희에게 짧은 사연 하나씩을 들려주었다. 어느 가게 주인과는 30년 지기이고 어느 가게는 이제 자식대에 이르러 3대째 이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명희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 골목이 도상에게 얼마나 큰 삶의 터전이었는지 새삼 실감했다. 어머니가 저한테 왜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이제야 완전히 알 것 같아요. 명희가 나직이 말했다. 도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저도 이제야 어머니가 남기신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명희 씨 어머님도, 명희 씨도, 그리고 이제는 저도
서로에게 우산이 되어준 셈이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미소를 지었다. 골목 위로 비치는 6월의 햇살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스했다. 명희를 만난 뒤로 도상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매주 한 번씩 명희가 세탁소 일을 마친 뒤 가게에 들르기 시작했고, 하영 역시 퇴근길마다 자연스레 그곳에 모이게 되었다. 세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가게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어 갔다. 도상은 명희가 올 때마다 그녀가 좋아하는 국화차를 미리 우려두었고, 하영은 퇴근길에 종종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들고 왔다. 좁은 가게 안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날이 늘어갔다. 동네 사람들도 그 변화를 눈치채고 우산방 영감님 얼굴이 요즘 부쩍 밝아졌다며 한마디씩 건네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명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도상님, 사실 저 그동안 어머니를 많이 원망했어요. 남들 돕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저는 늘 뒷전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도 못 갔고 좋다는 혼처도 다 놓쳤어요. 어머니 병수 바라느라요. 도상은 명희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는 어머니가 그 은인에게 값을 치르게 두지 못한 게 원망스러웠어요. 우리가 좀 더 넉넉했다면 그런 신세를 안 져도 됐을 텐데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명희가 물었다. 도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지금은 압니다. 그 순간에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의 우산을 고쳐준 그 인연이 결국 제 평생의 업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명희 씨를 만나게 된 것도 다 그 인연 덕분이고요. 도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저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인쇄소에서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어머니 약값 대기가 늘 빠듯했죠.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돕는 사람이요. 그 뒤로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우산 수성공이 되신 거예요? 네. 처음엔 그저 그 가게에서 기술을 배우며 은혜 갚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일 자체가 제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우산을 고치는 건 결국 누군가의 비 오는 날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는 일이더라고요. 명희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조심스레 꺼냈다. 저도 이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려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고생을 시킨 게 아니라 저한테 이런 선물을 남겨주신 거였어요. 도상님도 하영씨도 이렇게 좋은 인연을요. 도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덧붙였다. 명희씨, 어머님이 남기신 그 마음이 없었다면 저도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우산 수성공이라는 이 일도, 하영이라는 딸도, 그리고 이렇게 명희씨를 만난 것도 전부 그 인연에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그러니 그 인연에 감사하면 감사했지. 원망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영은 명희에게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기도 했다. 저는 사실 아버지가 이 가게를 저희 가족보다 더 아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한테 이 가게는 할머니와 명희 씨 어머니를 잇는 마음의 끈이었다는 거려. 도상은 딸의 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미안하다. 하영아. 아버지가 그 마음을 진작 다 말해줬어야 했는데 혼자 짊어지려고만 했구나. 명희가 곁에서 조용히 덧붙였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짊어지려고만 했죠. 근데 이렇게 나눠보니 훨씬 가벼워지네요.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 각자 짊어져온 무게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편안함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도상과 하영, 명희는 함께 한정임 여사의 산소를 찾았다. 양지바른 언덕 위 소박한 봉분 앞에 도상은 오래도록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봉분 주위로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고 멀리 아래로는 서울 시내가 옅게 내려다 보였다. 어머님,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40년 전 은혜, 이제야 갚으러 왔습니다. 도상은 준비해온 향을 피우고 명희가 챙겨온 술 한 잔을 올렸다. 하영도 그 곁에서 함께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새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명희는 그 바람이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다고 느꼈다. 엄마, 나 이제 혼자 아니에요. 도상님이랑 하영 씨랑 이렇게 함께 있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그동안 산소를 찾을 때마다 늘 혼자였던 세월을 떠올렸다. 명절이면 다른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성묘를 오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명희는 늘 외로움을 삼켜야 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곁에는 도상과 하영이 함께 서 있었다. 도상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이제부터는 명희 씨도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영도 명희의 손을 꼭 잡았다. 명희 씨, 저도 이제 친언니 생긴 기분이에요. 앞으로 자주 뵈어요. 명희는 두 사람의 다정한 말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12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세월, 홀로 견뎌온 외로움이 그 눈물과 함께 서서히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세 사람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도상은 문득 생각했다. 어머니가 남긴 말처럼 살면서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온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우산은 자신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명희와 하영에게도 함께 씌워지고 있었다. 내려오는 길, 세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언덕 아래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낙원상가 근처 도상의 작은 우산방이 있는 방향을 향해 명희가 손을 들어 가리켰다. 저기쯤이겠네요. 우리 가게가. 우리 가게라니 벌써 명희 씨 가게도 됐습니까? 도상이 짐짓 너스레를 떨자 명희와 하영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6월의 맑은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세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언덕길을 마저 내려왔다. 도상은 걸으면서도 몇 번이고 뒤돌아 산소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곳에서 두 어머니가 함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르자 하영이 문득 제안했다. 우리 오늘 저녁은 다 같이 먹고 헤어져요. 제가 살게요. 명희와 도상은 서로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세 사람은 정류장 근처 오래된 국수집으로 들어가 늦은 점심 겸 저녁을 함께 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나누며 세 사람은 오래도록 웃음꽃을 피웠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무렵 명희가 도상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도상님, 다음 주에도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제부터는 매주 와주세요. 아니, 그냥 매일 오셔도 됩니다. 도상의 대답에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저물어가는 저녁 하늘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내려오는 길목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잠시 당황했지만 도상이 가방에서 접이식 우산 하나를 꺼내 펼쳤다. 우산 하나로는 세 사람이 다 가릴 수 없었지만 서로 어깨를 맞대며 걸으니 오히려 비를 피하는 것보다 더 큰 온기가 느껴졌다. 이러다 다 젖겠어요. 명희가 웃으며 말했다. 하영도 따라 웃었다. 괜찮아요. 우리 셋이면 이 정도 빚쯤이야. 도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마음속 깊이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40년 전 시작된 인연이 오늘 이렇게 세 사람을 하나의 우산 아래 모이게 했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러웠다. 빗줄기는 이내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옅은 햇살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우산을 접고 나란히 걸어 언덕을 내려왔다. 그해 6월의 마지막 화요일, 도상의 가게 앞에는 여느 해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명희는 더 이상 우산을 몰래 맡기고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하영과 함께 장을 봐온 반찬거리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도상은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세 사람이 먹을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 몇 주 사이 세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가까워져 있었다. 명희는 처음 도상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그날 이후 매주 한 번씩 가게에 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럽던 대화도 시간이 흐르며 점차 편안해졌다. 하영 역시 퇴근길에 자연스레 가게로 발걸음을 옮기는 날이 늘어갔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 일도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오늘이 딱 그날이네요. 12번째 우산을 처음 맡기신 날, 하영이 달력을 가리키며 웃었다. 명희는 그 말에 옅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는 우산을 몰래 맡길 필요가 없어졌어요. 대신 이번엔 제가 직접 우산 하나 골라드릴게요. 새 걸로. 도상이 그렇게 말하며 가게 한쪽에 진열된 우산들 중 하나를 꺼내왔다. 짙은 남색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가 놓인 우산이었다. 도상의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그 우산과 꼭 닮은 모양이었다. 명희는 그 우산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거 예전에 어머니 우산이랑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틈틈이 만들어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요. 이제 명희 씨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씨 어머님과 제 어머니 두 분을 함께 기억하는 마음으로요. 명희는 우산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짊어져 온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함과 새로운 인연에 대한 벅찬 감사의 눈물이었다. 세 사람은 그날 오후 작은 다과를 나누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명희는 어머니와 함께한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도상은 자신이 우산 수성공으로 살아온 4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다. 하영은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새롭게 발견해가고 있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서둘러 가게 밖에 널어두었던 우산들을 거두어 들였다. 명희는 그 와중에도 방금 받은 남색 우산을 활짝 펼쳐들었다. 이 우산 오늘 처음 써보네요. 그녀는 우산을 쓰고 골목 어귀로 나섰다. 도상과 하영도 각자의 우산을 펼쳐들고 그 뒤를 따랐다. 세 사람은 나란히 우산을 쓴 채 빗속을 천천히 걸었다. 골목 끝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비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은행나무의 넓은 잎사귀 사이로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며 부서졌다. 하영은 우산을 살짝 기울여 명희 쪽으로 더 씌워주었고 명희는 그 다정함에 새삼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하영씨. 이렇게 딸처럼 챙겨줘서. 에이, 딸은요. 그냥 저희 식구잖아요. 하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도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40년 전 아무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준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세 사람의 인연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러웠다. 어머니, 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명희가 하늘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다.
도상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어머니, 저 은혜를 이렇게 갚았습니다. 늦었지만 잊지 않고 갚았습니다. 며칠 뒤 도상은 가게 선반 위에 나란히 놓여있던 12개의 검은 우산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우산들을 낡은 상자에 조심스레 담아 가게 한쪽 벽면에 마련한 작은 진열장에 옮겨두었다. 그리고 진열장 위에는 작은 나무 팻말 하나를 세워두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산이 되어준 사람들. 하영은 그 팻말의 글씨를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 우산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여기 두실 거예요? 그럼 이 우산 하나하나가 명희 씨가 12년 동안 흘려보낸 마음이지 않니? 그걸 어떻게 함부로 치우겠니? 오히려 이제는 이 가게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됐다. 도상은 그렇게 말하며 우산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닦아 진열장에 세워두었다. 명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숨기고 싶어 했던 흔적들이 이제는 이렇게 소중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해 여름 이후 도상의 우산방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명희는 세탁소 일이 끝나면 종종 가게에 들러 도상의 일을 거들었고 하영은 주말이면 아버지와 명희를 위해 시간을 내어 함께했다. 세 사람은 비록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쌓여온 인연으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이듬해 6월의 마지막 화요일, 가게 앞에는 다시 비가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몰래 우산을 맡기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 대신 도상과 명희, 하영 세 사람이 나란히 가게 앞에 서서 오래도록 이어질 그들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고 있었다. 도상은 가끔 그 진열장 앞에 서서 12개의 검은 우산을 바라보곤 했다. 처음 우산이 놓였던 그 여름날부터 40년 전 어머니의 우산까지 그의 인생을 관통해온 우산이라는 물건 하나가 이토록 깊은 인연을 이어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그는 이제 하영에게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지 모를 손주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었다. 은혜란 것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물줄기와 같은 것이라고. 명희 역시 이제는 세탁소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다. 오랜 세월 홀로 짊어졌던 비밀이 사라지자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웃음이 자주 번졌다. 하영은 그런 명희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켜온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곤 했다. 가을이 찾아오자 명희는 세탁소 일을 조금씩 정리하고 도상의 가게 옆에 작은 수선집을 함께 열었다. 옷을 수선하는 그녀의 솜씨와 우산을 고치는 도상의 솜씨가 나란히 자리한 그 골목은 어느새 동네에 사람들 사이에서 정이 넘치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어갔다. 하영은 주말이면 그곳에 들러 두 사람의 일을 거들었고 때로는 손님들에게 차를 내어드리며 함께 웃음을 나누었다. 겨울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김장을 담그고 명절이면 나란히 차례상을 차렸다.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 어느 가족보다도 끈끈한 정으로 서로를 챙겼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세 사람을 보며 우산방 가족이라는 다정한 별명을 붙여주었다. 설날 아침, 세 사람은 도상의 어머니와 명희의 어머니, 두 분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함께 절을 올렸다. 도상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두 분 다 보고 계시죠? 저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도 그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창밖으로는 새해 첫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다. 낙원상가 뒤편 좁은 골목, 간판도 없는 그 작은 우산방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40년
년 전 시작된 작은 은혜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